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를 마치고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선다면 삼성전자는 1969년 창립 이후에 첫 파업을 맞게 됩니다. 제닛 옐런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에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 관측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경제 효과가 수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4월 9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송현서 서울신문 기자 그리고 남국민 경제뉴스 큐레이터,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삼성전자 소식부터 먼저 들어보죠. 네. 삼성은 노조가 없는 회사로 유명했던 회사인데 네. 일단 노조는 생겼고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 투표를 거쳐서 이제 이른바 쟁의권이라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삼성전자가 올해 임금복리 후생 교섭에 참여한 5개 노조, 이 5개 노조가 지난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 노조원 수가 한 2만 7천 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 2만 8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전체 조합원의 74%에 해당하는 2만 300여 명의 찬성이 나왔다. 그래서 찬성률이 투표 참여자의 97.5%다라는 얘기거든요. 지난 2월에 노사 임금 협상 결렬 이후에 이제 이거를 쟁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파업에 들어갈 것이냐의 찬반 투표를 거친 건데 이제 찬성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바로 파업을 하지는 않고 17일 날 화성 삼성전자에 있는 뭐 DSR 타워라고 있는데 그 앞에서 평화적인 쟁의 행위를 먼저 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진짜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건데 다만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이런 그 쟁의 조정 등을 통해서 쟁의권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도 실제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쟁의권이라는 건 노조는 다 갖고 있는 건데 네네. 이렇게 절차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쵸. 하나하나 밟다가 네네. 막판에 파업 버튼은 아직 안 눌렀었는데 이번에는 누를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인가 봐요. 결국에는 임금 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은 고 이병철 회장인 창업주가 무노조 경영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조가 없는 회사로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제 노조 설립을 시작을 했고요. 2018년도에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번에 뭐 투표에 참여한 노조들이 삼성 내 사무직 노조, 그다음에 구미 네트워크 노조, 뭐 동행 노조, DX 노조 이런 식의 한 5개 지금 삼성전자 내에 노조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임금과 관련돼서 그 삼성전자는 현재 노사 협의를 거쳐서 올해 4.1% 임금 인상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인데 노조가 이거 너무 낮다라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적어도 최소 인상률 5.1%는 돼야 되고 성과급과 뭐 지급률도 좀 올려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뭐 파업에 안 들어갈 수는 있는데 계속해서 뭐 회사 측에서 4.1%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4.1, 5.1이야 뭐 큰 쟁점은 아닌 것 같고 밖에서 보기에는 다만 삼성전자가 과연 노조 파업이 최초로 나타나느냐 발생하느냐 자체가 관전 포인트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작년에 너무 안 좋았다가 올해 1분기부터 좀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일부 생산 라인이라도 조금이라도 가동이 영향이 있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를 걱정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번도 노조가 생기긴 했지만 2018년도에
그 이후에 쟁의가 발생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파업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에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인상폭이나 이런 데서 큰 차이는 없어서 결국에는 인센티브 지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다가 이걸 이제 블록딜 방식으로 판다는 네. 소식이 전해졌던데 524만 주네요. 네, 524만 주면 이걸 지금 어제가 삼성전자 주가가 8만 5천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됐거든요. 네. 계산해 보면 한 4,400억이 좀 넘습니다. 예.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상속세 마련을 위한 매각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지금 주당 매각 가격은 83,700원에서 84,500원 선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일단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장내에서 팔지 않고 장이 다 마감되고 나면 마치 도매처럼 한꺼번에 사갈 사람들 좀 와보세요라고 해가지고 가격 협상을 하거든요. 이걸 이제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데 이 수요 예측이 있었다. 그래서 조만간 이 524만 주의 블럭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지금 나왔습니다. 예.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상속세 마련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너가가 지분을 판다는 거는 시장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너가에서 할인율 없이 그냥 거의 정상 가격에 팔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 할인율 없이 파는 거예요? 예. 도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조금씩 좀 깎아파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인기인가 봐요. 예, 뭐 5에서 7% 정도에는 할인 가격이 나오는데요. 할인 가격 거의 없이 판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금 인기가 있다라는 예. 측면도 보이고 오너가 쪽에서는 할인을 주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그냥 지금 이 가격에 팔겠습니다라고 가격을 제시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가 꽤 인기 있게 막 얘기가 나오고 오늘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그 삼성전자 목표가를 12만 5천 원을 올리는 보고서까지 나왔거든요. 이 상황에 근데 블럭딜이 쏟아진다는 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소화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블록딜 소식까지 송현석 기자가 갖고 오신 소식도 재미있는데 한번 들어보죠. 네. LIG 넥스원 이 회사가 여기가 이제 방산업체로 네. 알려져 있는데 직원들 근태 관리 시스템이 좀 야박하다는 주장인가 봐요. 네,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글을 쓰는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관련 주장들이 먼저 올라왔는데요. 직원들이 이용하는 모니터의 마우스가 20분 이상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 20분이 지난 후부터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근태 시스템입니다. 예. 그리고 근로시간에서 제외된 시간 관련된 기록은 주 1회 팀장이나 부장에게 메일로 자동 발송되도록 하고요. 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진 상태고 예. 업무 시간을 좀 더 명확히 해서 더 합리적으로 이 직원들의 좀 근무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회사 측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수면시를 너무 자주 이용한다든지 업무 시간에 개인 운동을 간다든지 뭐 이런 일부 직원의 근태와 관련해서 징계 조치가 있었다고 해요.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석이 되는데 그럼 노트북이나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지 않을 수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외근이라든가 그렇죠. 뭐 회의에 참석했다든가 그 시간에. 네, 그런 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일단 불만이 엄청나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20분 이상 자리를 비웠을 때 생긴 이유가 뭐 예. 회의나 미팅 같은 뭐 적합한 자리 비움이었다면 윗선에 이걸 직접 소명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LIG 넥스원 근무자의 약 60%가 뭐 회의나 외근이 굉장히 많은 R&D 쪽 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무 시간을 분단위로 감시하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근무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불만이 많은 상태고요. 또 반대로 PC를 제대로 끄지 않고 깜빡하고 퇴근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업무를 안 했는데 업무를 더 많이 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게 아니냐. 예. 뭐 이런 불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불만들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회사 측은 일단 이제 나를 잡아서 전 사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겠다 이렇게 설명한 상태입니다. 예. 전에는 뭐 야근이 일상화되어 있던 시절도 있어서 네. 그런 거 저런 거 계산하면 다 근로 시간이 하루 8시간은 넘치지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진짜 칼출근 칼퇴근이 문화로 자리 잡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근로 시간도 그럼 절대 중간에 쉬지 마세요. 이제 하는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감정적으로 좀 논란이 되긴 하겠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이런 감시를 받는다는 게 일상이 아니다 보니까 네.
예전에도 비슷한 근태제도 도입했다가 논란이 됐던 적들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이 대부분 IT 업체나 게임 업체였는데요. 마우스가 일정 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이제 비업무로 바로 이렇게 전환하지는 않고 시스템에만 기록해두겠다라고 이제 하는 방식을 채택한 회사도 있었고, 회사 건물의 정문부터 뭐 흡연 구역이나 사내 병원이나 헬스장에 출입증을 찍는 방식으로, 그러니까는 공간을 중심으로 근태 관리를 하는 회사도 있었어요. 이 사무실에서 나가면 일단 일 안 하는 상태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공간마다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를 직접 이게 체크를 하는 거죠. 예. 이 대부분 52시간 근로제나 뭐 유연 근무제나 포괄 임금제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오게 된 근태 시스템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포괄 임금제가 상당히 좀 골칫거리였는데, 이 포괄 임금제라는 게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실제 일한 시간과는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해서 매월 일정하게 급여를 주는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추가 수당이 없이 공짜로 연장 근로를 하는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당신 월급에는 야근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라는 계약이라는 거죠. 네, 3시간 야근해도 10시간 야근해도 똑같은 돈을 받는다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 게임 회사가 절충안을 좀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LIG 넥스원처럼 이석 시간, 그러니까 자리를 뜨는 시간을 기록하는 시스템인 건 맞아요. 예. 그런데 포괄 임금제를 여기서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루 평균 8시간을 넘겨서 일한 달에는 1분만 초과 근로를 해도 여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직원에게 주는 거죠. 진짜 법대로 하자. 네. 정확하게 하자. 1초라도 더 했으면 다 수당 주겠다 그럼. 포괄임금 제고 뭐고 없이. 그렇죠. 그런데 1초라도 근무 안 하는지도 보겠다 같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 사이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카카오나 뭐 넥슨이나 넷마블 같은 회사들도 이렇게 포괄 임금제를 최근에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보다 더 강력한 그런 근태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네. 뭐 조만간 그 마우스볼이 랜덤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계도 곧 나오겠네요. 네. 네, 뭐 재밌지 않은 제품이긴 하겠습니다만 미국, 중국 소식도 이거 중요하고 재밌는 건데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네. 너무 많이 만드니까 너무 싸게 팔고 너무 싸게 파니까 우리 불편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지적. 네. 현재 미국이 중국에게 가진 최대 불만 중에 하나죠. 과잉 생산, 그리고 이에 따른 불공정 관행. 근데 실제로 최근에 중국 내수 시장이 침체되고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미 수년간 정부 보조금을 쏟아부었던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배터리나 태양광 패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내수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세계 시장에 이제 저가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디플레이션 수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현상이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좋을 수는 있겠죠. 예. 저렴하게 상품들을 이제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발 저가 공세에 밀릴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이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실제로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유럽이 이미 이 관련된 산업이 이 피해를 좀 입기도 했고요. 예. 실제로 중국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배터리 수출의 약 50%를 지금 차지했고 전기차 수출 점유율도 47%를 넘어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옐런 장관이 지금 중국의 생산 능력 자체가 세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이유죠. 그렇군요. 미국의 불만은 알겠는데 좀 논리는 잘 안 맞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기업 애플 때문에 전 세계에서 문 닫은 휴대폰 업체들이 하나둘이 아니고 네. 구글 때문에 전 세계에서 문 닫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하나둘이 아닌데 네. 중국 회사들 때문에 미국 회사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문 닫을 것 같으니 너희들 조심해라라고 하는 게 중국이 보기에는 저 친구도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죠. 중국의 과잉 생산은 그런데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 원인을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그렇죠. 가치 판단은 나중에 하더라도. 네, 이게 부동산 경기 침체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중국은
대규모 부동산 투자 그리고 산업 생산 설비 투자로 우리는 탈출을 해보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그때 산업 시설마다 굉장한 산업 그 생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예. 그리고 시진핑 2기 들어서서는 이제 또 환경 문제가 계속 지적을 받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신재생 에너지에 또 엄청난 투자를 했고요. 근데 몇 년 사이에 중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겁니다. 최근에는 아파트를 1+1으로 주기까지 하는 상황이 도달했고 이제 매출이나 투자가 다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부동산에 자금줄이 되던 주요 국유 은행들한테 이런 지시를 내린 겁니다. 부동산으로 가던 그 돈을 제조업에 넣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제조업 쪽으로 또 엄청난 자금이 흘러갔습니다. 예. 이게 생산 능력을 또 굉장히 키워줬겠죠.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던 은행들한테 기업들한테 설비자금 대출 해주라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 능력을 마구 키워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된 물건들에 대한 물량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진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해외 수출로 눈을 돌린 거고요. 그래서 중국은 2015년 전 세계 수출의 약 3.5%를 공급하는 수준이었다가 2022년에는 그게 20%에 달하게 된 겁니다. 웬만하면 이제 중국산 사다 쓰는 게 전 세계 시민들의 관행이 됐죠. 네, 그러니까 3명이 사다가 20명이 사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옐런 장관의 이번 방중이 이제 지난해 7월 이후에 9개월 만이었는데 그럼 바이든 행정부가 옐런 장관의 입을 통해서 왜 과잉 생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느냐 추측을 해보면 미국이 결국 중국산 전기차나 배터리에 이제 자국 그 산업 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관세를 도입한다든지 예. 무역 장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좀 선포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명분 쌓기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옐런 장관이 가서 얘기한다고 중국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할 리는 없고 네. 몇 번 가서 얘기한 모습을 보이고 말 안 들으니까 이제 관세 매기겠다고. 우리는 미리 경고했어라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자꾸 관세 장벽 높아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닌데 전 세계가 그렇죠. 관세 장벽 없이 다 수출하고 수입하고 조금이라도 싸게 잘 만드는 곳에서 다 수입해가고 하던 시절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였는데 네. 점점 더 우리에게는 좀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뉴스들을 보면. 네. 자, 남궁민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미국의 개기일식 현상인데 네. 이게 경제에 무슨 영향을 줘요? 저도 이제 경제 뉴스에서 천문 현상을 얘기한 일이 이제 생길 줄은 몰랐는데 예. 지금 미국에선 이 개기일식 현상 때문에 경제 특수가 벌어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기일식이라는 건 그 해가 안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조금 가리는 게 아니라 이제 태양을 달이 완전히 가려서 완전히 이제 새까매지고 약간 이제 고리처럼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만 나오는 현상인데 낮에 갑자기 이제 밤처럼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낮인데 갑자기 이제 밤처럼 깜깜해지는 현상인데요. 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부터 한 3-4시간 전에 이 일이 이미 이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한 17년 이후에 7년 만에 생긴 일이고 한 4분 정도 가렸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미국 경제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얘기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개기일식이 이제 그 자체로도 관심이 많은데 더 화제인 건요. 이제 파급 효과 때문인데요. 이 개기일식을 지도에서 표시를 해보면요. 미국 맨 남부인 이제 텍사스부터 예. 동북쪽 끝에 이제 메인주까지 대각선으로 일직선이 그어집니다. 지구에서 마치 그 적도를 그리듯이 네. 쭉 선 하나를 그리면 그 선 따라서만 개기일식 현상이 이번에는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미국인들의 머리 위로 이제 달이 이제 태양을 가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보이는데 딱 지도에서 그려보면 텍사스부터 동부까지 쭉 이어져 있어서 예. 이게 미국에서 최근에 벌어진 것 중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지역을 지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인들이 이걸 보려고 다들 그 지역으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400만 명. 그러니까 이 한 이벤트 때문에 미국인들 400만 명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광 특수가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에어비앤비 앱을 켜서 이제 미국의 이제 뭐 지도를 켜보면요. 예. 그 선을 따라서 있는 숙박업소들이 다 매진이 돼 있습니다. 다 만실 상태인데 그러니까 400만 명이 가서 돈도 쓰고 뭐 숙박업소도 이제 호황을 누리고 뭐 이제 이것 때문에 2박 3일씩 뭐 여행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출이 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식
입국을 계기로 내지는 핑계 삼아 그렇죠. 여행 떠나는 미국인들이 그렇게 많다. 맞습니다. 400만 명이면은 정말 엄청난 이벤트 하나가 벌어진 거니까. 경제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분 주머니에서 여유가 부족한 분 주머니로 돈이 이동하는 현상은 항상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죠. 그게.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소비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되냐 추산을 해봤더니 대략 한 60억 달러. 그러니까 한 번 이벤트로 생긴 건 이게 우리 돈으로 한 8조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텍사스만 해도 그 주 하나에선 2조 원 정도 이제 내수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사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제 돈 주면서 제발 돈 좀 써라 하는데 미국은 이벤트 하나로 한 8조 원 정도의 소비 진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미국의 에어비앤비 하는 사업자들 주인들이 또 이렇게 또 한 번에 또 좀 목돈 만지면 그렇죠. 한국산 TV로 또 딱 방에다 좋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로 돈이 돌긴 도는 건데 이번에 인테리어 한번 바꾸고 하겠죠. 예, 미국인들이 어느 나라 국민들이나 다 그렇습니다만 소비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얼마 전에는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가 전국 투어해서 뭐 몇 조 원을 벌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그러더군요. 참 미국 뉴스를 보면 참 돈 쓰는 데는 참 귀재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도 당시에 지역 연준에서 이제 경제 분석 보고서를 낼 정도로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마 수십조 원 정도의 이제 그 경기 진작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얘기를 해서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이 효과로 미국이 이제 물가가 잡혀야 이제 금리를 낮추는데 소비가 너무 더 뜨거워져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이번 일식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개기일식이 사실 미국서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다른 나라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처럼 이런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몇 조 원씩 쓰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벤트는 참 미국인들이 좋아하는구나 싶으면서도 참 미국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자산이 너무 많이 늘었고 또 이제 은퇴한 사람도 많고 즉 부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콘서트 한 번 해도 경기가 살아나고 이런 이벤트 한 번 해도 이제 돈을 펑펑 쓸 정도의 상황이 됐다는 거죠. 주머니에 여윳돈이 있으면 돈을 쓸 기회가 생기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주머니에 여윳돈 규모로 생각하면 일본인들이 진짜 많은데 그렇죠. 일본인들은 쟁여놓고 해외 투자하고 그렇게 안 쓰고 미국인들은 일본인들 생각하면 돈도 참 없는 편인데도 그렇죠. 그렇게 미국인들은 뭐 버는 것보다 더 쓰니까요. 그 낙관적인 그 생각을 어디서 그렇게 갖고 왔을까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의 연준은 이게 고민인 것 같아요. 미국인들이 약간 좀 위축이 되고 소비를 안 하고 물가도 좀 떨어지고 경기가 좀 싸해져야 금리도 내릴 텐데 이게 뭐 매번 이렇게 뜨거워지니 금리 언제 어떻게 내릴지도 이제 감도 안 오고 어쩌면 금리 올릴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씩 식어야 되는 시기인데 이러니까 더 고민거리인 건데 요즘 미국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뭐 빅테크 이게 오히려 밀리고 일렉트릭 11이라는 거 월가에서 밀고 있는데 이 구성 종목을 보면요.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뭐 배달하는 우버 그리고 음악의 스포티파이, 뭐 여행업체 이런 거거든요. 오히려 경기가 식어야 될 때쯤 놀고 먹는데 돈을 더 쓰니까 이 경기가 더 뜨거워지면 이거 금리 어떡하냐. 오히려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사람들 주머니에 있는 돈을 기꺼이 쓸 만한 다양한 서비스 상품들, 제품들이 쏟아져 나와야 그게 이제 경기가 좋은 건데 사람들은 지갑 열어서 그거 사고 맞습니다. 그거 판 사람이 또 지갑이 두둑해지면 또 뭐 먹으러 가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은 이런 것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뭘 만들어도 사람들이 위축되면 안 사고 안 쓰고 말고. 그렇죠. 근데 또 안 쓰고 안 사는 게 또 친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인들은 요즘 환경 오염 많이 시키고 있는 건데. 저출산이 가장 큰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게요. 일식과 관련한 미국의 과잉 소비 현상까지 짚어봤습니다. 예, 내일은 선거일이라 저희는 방송 하루 쉬고요.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